우리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모두 자리해 주셨고요. 역시나 두 번째 세션도 우리 이준서 본부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번째 세션은 이제 200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법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또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리 이준서 본부장님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브레이크 타임 없이 시작하느라 조금 그 사이에 조금 어선한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션은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했듯이 2000년대 법제도 글로벌화를 위한 법제 연구입니다. 이때 지도본부장님도 있으시지만 이때 좀 연구원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예산도 인원도 많이 늘었고 로스쿨 또 시대가 돼서 많은 분들이 또 나가셨고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이준호 미래법제본부장님께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또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자주 보시지만 그래도 발표 잘해주시라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양효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는 우리 연구원 부연구위원 하셨고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제 나가셔서 이렇게 교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통일법무과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토론자이신 류창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을 하셨고 16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상근 자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교수님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박사님께는 제가 30분 정도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표도 되게 복잡하고 이 표를 그냥 봐서는 이해할 수 없을 거니까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3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두 분께 10분 정도 10분 플러스 알파 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준호입니다. 네, 이렇게 공교롭게도 지금 사회를 맡고 계시는 이준서 본부장님하고는 저랑은 입사 동기고요.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입사하던 해에 우리 토론을 맡아주시는 양효령 교수님과 유창호 교수님은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게 아니라 딱 그 타이밍에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시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발표 준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창기에는 이쪽 관련된 업무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업무들을 주로 하고 이제 좀 저한테는 머리가 많이 잊혀진 사안들이긴 합니다. 현재 연구원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 분야이긴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 발표를 하라고 이제 미션이 주어졌을 때 이제 저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에 되는 분량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보면서 놀라웠던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연구 성과, 많은 변화의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담아가지고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딱 2007년, 2010년 요때를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의 자료를 찾아가면서 그때의 사업계획서라든가 연구계획서를 살피면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제 생각보다 이 PT 자료가 좀 약간 고색이 창연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 2007년부터 한 이유는요. 저희가 2007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요 2007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고 요 중심으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2011년에 저희가 구체적인 케이스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했는데 그거로 하나의 케이스로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 2025년 우리 국제 업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를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007년 전후 해가지고요. 저희 회사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국제 업무는요. 국제 연구 업무는 우리가 알린이라고 알고 있죠. 알린이라고 알고 있는 아시아 법령 정보 네트워크 사업이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법제센터라는 조직이 있어서요. 거기서 아시아 법제 연구라든가 비교 법제 연구 사업, 구체적인 연구 사업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는데 요거의 첫 번째 사업 계획서 기한을 우리 양혜롱 교수님께서 기한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요 비교법제 연구 사업과 관련된 사업 기한을 우리 유창호 교수님께서 기한을 해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마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오늘 좀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알린 사업은 2003년부터 4년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었고요. 2025년에 정식으로 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 우리 이미 그 타계하시는 우리 고 토니도 박사님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양 교수님, 뭐 박강돈 박사님 많은 분들이 요 알린 사업에 이경희 박사님도 있습니다. 요거를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네트워크 사업으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자, 요 홍보입니다. 제 사업은 아니지만요. 2025년 올해 11월에 라오스 부양티안에서 21차 알린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올해 또 중요 행사로 있는데 요걸 제가 적어놓은 거는 2003년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좀 아직까지 성황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요거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때 우리가 비교법제 연구 시장은 법제연구원이 다 차지한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 회사가 연구 사업에서 아시아 법제라든가 외국법 연구가 좀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1세션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많은 박사님들께서도 많은 연구 실적을 남겨주시고요. 거의 뭐 가장 왕성한 연구의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외국법제 사업을 했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요 명칭으로 사업을 수행을 했고요. 14년부터 16년에는 사업은 그대로인데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2017년에는 요 사업 예산을 글로벌 법제 전략 연구 사업에 태워가지고 일종의 흡수해서 관련된 연구를 이쪽 사업에서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요 명칭은 없지만 요 사업 명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메인이 됐던 외국법제 사업은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짠, 이거는요. 굉장히 고색이 창연합니다. 이거 이 당시 2008년도 사업계획서에 있었던 업무를 그대로 제가 캡처를 해서 올린 겁니다. 이걸 올린 이유는 저희가 비교법제 사업, 단순하게 외국법을 연구한다는 그런 테마도 있지만은 이른바 맞춤형 법제 정보로 해가지고 부처에서 직접적으로 수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외국법에 흩어져 있는 외국법 조사위원들한테 쫙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제공하는, 그야말로 따라 맞춤형 법제 정보를 우리가 하고 있었고요. 이 비교법제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최신 외국법제 정보라는 것을 했었죠. 여기 2008년도 업무 절차입니다. 제법 많은 인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복잡한 절차로 되어 있지만은요. 한두 명에서 다 했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그때 되게 상당히 인기도 있는 반면에 정보 제공 소요가 뭐 한 달부터 두 달씩이나 걸린다, 뭐 다양한 의견들도 있었고요. 저희가 2008년도 사업 평가를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죠. 짠, 이거는요. 여기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준호라고 있는데요. 접니다. 여기 한국법제연구원 인턴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2007년도에 나온 겁니다. 자, 최신 외국법제 정보는 200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제가 이때 이제 딱 인턴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제가 쓴 자료입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오늘 화면이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사진을 갑자기 축소할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이 당시에 처음 시도를 했었고요. 사실상 지금도 본도 고퀄과 본도 다양한 주제로 엄청나게 쌓여있는 외국법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저희 회사의 기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
글로벌 법제 전략 연구 사업을 저희가 이제 사업으로서 기재부, 국회, 경제인문사회연구에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연구 사업을 할 것이냐는 뭔가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때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스트래티지, 아주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스트래티지. 저희가 전략이라는 표현이라는 거를 여기서 개념을 도입을 하자.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할 때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리서치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리서치의 3가지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4가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라는 게 저희가 글로벌 연구 변화를 시도했던 하나의 컨셉이었습니다. 요거는 컨셉은 이랬는데 제가 요 꼴이라고 표현한 거는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찌됐든 저희는 요 4가지를 하고 싶었었고요. 요 4가지가 이어지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4가지 하고 싶을 수 있는 메소드로서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요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연구기관이라는 리서치 인스티튜트인가요? 하여튼 연구기관이라는 이런 조직과 단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브리징이라는 연결 효과, 가교 역할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걸 태생적으로 타고났다고 저희는 그 당시 판단을 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부와 정부, 기관과 기관, 정부와 민간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브리징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 연구기관을 통한다는 것을 저희가 그때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브리징을 할 수 있는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기능을 확대하자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이 브리징을 통해서 필드 워크, 우리가 이제 데스크에서 컴퓨터에 앉아서 연구하는 거는 당연히 하고 그건 잘 하니까 우리가 필드에 진출을 해서 필드 워크를 하자. 그리고 이 브리징을 리저널로 묶어서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가져가자라는 요 컨셉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작성을 했었죠. 두 번째 요 띵크탱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오늘 타이틀에도 있는 띵크탱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당시 우리가 생각했던 띵크탱크는요. 여기 팩토리가 아니라 탱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팩토리는 뭐뭐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공장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게 저희는 팩토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탱크는 당신들이 뭘 원할지 우리 미리 알아. 그래서 탱크에 이미 다 만들어서 저장해 놨어. 요청을 하면 우리가 바로 빼서 줄게 라는 그런 의미의 띵크탱크라는 의미를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즉시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이제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연구를 해야겠다는 의미로 제가 띵크탱크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요. 필드 워크 할 때도 우리가 먼저 생각한 걸 들고 가는 방식, 다음에 어드밴스 이거 입법 개선이라든가 발전된 제도를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먼저 쌓아놓은 거를 내놓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게 있었고, 정책 연구, 저희가 법제 연구와 정책 연구를 분리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같이 해야 되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정책 연구도 같이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띵크탱크를 여기다 연결을 시키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했던 게 이제 코오퍼레이션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협동 연구입니다. 뭐 공동 연구, 협동 연구, 합동 연구 다양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때 생각했던 코오퍼레이션은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리적으로 만나고 화학적으로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그냥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각자의 조건이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른 두 개의 연구 주체가 물리적으로 만난 상태에서 내가 너한테 뭐를 얻어갈 수 있고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줄 수 있는 거를 화학적으로 공유해서 나눠 갖는 방식이 우리는 협동 연구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지역 연구라든가 외국과의 해외 협동 연구를 추진하자라는 방식으로 이런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추진을 하겠다. 필드워크 위주로 우리가 글로벌 법제 연구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리저널 네트워크, 우리가 법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입법 개선안인가 법제 개선안 방식으로서 비교 법제 연구 사업을 추진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정책 콘텐츠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요 당시에 2008년인가 9년인가에 제가 녹색성장 연구 사업,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기후법제 연구 사업의 모태가 됐다는 거죠. 명칭만 바뀐 거고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요 당시에 이런 컨셉을 가지고 글로벌 연구의 변화를 시도하자라는 게 당시에 저희 컨셉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그 당시 했던 변화를 하나의 좀 방법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본 건데요. 저희가 뭔가 과제를 발굴하고 주제를 선정하는 걸 이슈 발굴이라고 하죠. 파인딩 과정에서 우리는 최대한의 이슈와 주제를 확대를 하자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취지였고요. 해당 주제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제공하는 거, 애널라이징과 메이킹과 같은 경우는 우리 연구원의 고유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요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연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우리는 글로벌 연구에서 연구원의 새로운 기능과 강점을 추가하자는 취지로 이제는 논의를 주도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확산하는, 성과 확산은 단순한 홍보의 차원이 아니라 성과된 나온 거를 어딘가에다 갖다가 내놓고 너희들 사용하라고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한 의미의 성과 확산으로까지 방법론을 확대시키자라는 게 이 당시에 저희가 생각했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었습니다. 요 논의 주도회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글로벌 연구뿐만이 아니라 일반 정책 연구, 저희 수탁과제라든가 지금 현재 기본과제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과만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필요한 시점까지 이슈 발굴 수준에서부터 논의를 주도해 가자라는 역할로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표현이 좀 유치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를 이게 좀 너무 15년 전에 만든 사업 계획서 해가지고 표현들이 약간 어색하고 좀 유치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저희가 2015년, 그러니까 2010년도였죠. 그때 사업 계획을 만들 때 이러한 구조로 사업 계획 목표를 세웠었죠. 그래서 현안별로 우리가 기후 변화, 금융위기, 에너지 이러한 국제적인 이슈를 개발을 하고 다음에 국제적인 위상의 글로벌 법제 연구 허브 기관이 되자라는 포부를 우리가 밝히면서 사업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이슈를 글로벌 이슈 대응이라는 글로벌 이슈라는 새로운 영역, 이게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인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국내적인 문제에 짐착을 하고 있었지만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이 각 국가별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글로벌 이슈 대응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우리는 보통 정부 정책을 주도했었는데 주로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하자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거를 사람들이 보고서를 보고 뭐 좋다 하고 또 갖다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법제도를 해외에다 전파를 하자, 들고 나가서 세일즈도 하고 필드워크를 하고 거기 컨설팅도 하고 우리의 노하우를 전파를 하자라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국제기구를 친하게 지내자, 국제기구랑 한번 잘해보자, 국제기구를 설립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의 컨셉이 여기 숨겨져 있었죠. 자,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 당시에는요, 잘 아시겠지만 국제기구를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하자라는 게 정부의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GI라고 있죠. 그거를 국내에서 지금 설립을 해서 그 기구는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설립을 할 때 저희 회사가 참여를 해서, 물론 제가 참여한 건 아니고요. 오늘 안 보이시네요.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박사님들이 여기 설립하는 데 참여를 하셔가지고 국제기구를 실제로 지원을 하고 국제기구랑 함께 글로벌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게 이제 2010년, 11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GI랑 캄보디아 사업과 UAE 사업을 했었죠. 우리 여기 이준소 본부장님이 하고 한정희 박사님 계시나요? 캄보디아 사업을 했었고요. 우리 전명훈 박사님 여기 UAE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도 여기 같이 참여를 해서 했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이 발표를 위해서 만든 그림이 아니고요. 2011년도 사업계획서에 이런 그림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GGI랑 실제로 사업을 했었죠. 자, 영어로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벤치마킹 스타티라고 한 거는요, 비교 연구를 의미하는 거고,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는 우리가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연구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강점과 약점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갭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컨설팅을 해줄 것인가, 그 의미를 연구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나타낸 겁니다. 2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수자원, 건축, 교통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부분적인 연구를 한번 수행을 하고 구체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탑다운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단위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바텀업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걸 임플레멘테이션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사업의 기본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큰 내셔널 스트래티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했는데 요거 만드는 과정을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랑 비슷한 국가 어디가 있을까요? 뭐 베트남 있겠죠. 타일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리가 관련된 연구를 조사를 해서 한국을 물론 해야죠. 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연구를 해가지고요. 캄보디아 상황을 분석을 해서 요 벤치마킹을 한 연구에 대해서 갭을 발견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던 거죠. 자, 잘 아시겠지만 캄보디아가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법제에 있어서 굉장히 로우 리턴, 되게 낮았습니다. 성장의 제약 사항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공을 했다라는 게 이 캄보디아 사업의 간단한 개요고요. 아랍에미리트 사업은 좀 다릅니다. 여기 돈이 많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우리는 잘 나가는 국가랑 똑같은 거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요구를 했죠. 자, 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요, 영어로 써져 있지만 요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 이 당시 2011년도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기본 국가의 정책 방향입니다. 요걸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3개의 전략, 10개의 실천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영어로 표현을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희는 2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10년 단위, 20년 단위의 비전을 세워서 추진을 해라라는 거를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기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으로 전략은 어떤 목적과 비전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은 단기, 중장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법적인 프레임은 법률과 관련 법률과 이러한 주요 내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추진 체계는 임플레멘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라든가 부처라든가 전체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마치 우리나라 법제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녹색 성장을 하면서 MRB라고 해서 온실가스 정보를 전체적으로 부처별로 모아서 국가 단위로 통제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을 했었고요. 예, 여기 연구원에서 토년 박사님께서 요거를 국내 제도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연구원에서 기여를 했죠. 그 죄로 인하여 아랍에미리트까지 쫓아가가지고 요 사안을 그대로 UAE에다가 전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UAE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녹색 성장의 같은 수준까지 요구를 했었고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거, 요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마치 우리가 수탁까지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어떤 스킴을 가지고 있고 대상 국가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법 제도를 어떻게 현황으로 돼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리가 맨날 수탁까지 할 때 하는 방식이고 과제를 할 때 하는 연구 방식이었죠. 이 방식을 우리가 분야별로 뭐 녹색 빌딩이라든가 에너지, 녹색 차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요 영역을 저희가 진출을 해서 할 때는 환경연구원이라든가 교통연구원이라든가 관련된 정부 출원 연구기관과 조인트를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구체적인 폴리시 메이킹이 끝나면 저희는 룰 메이킹으로서 액트와 관련된 제도, 레귤레이션, 지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러한 연구 전략과 방법으로 저희가 이 당시 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표현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전체 중앙정부의 계획,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계획, 그다음에 분야별 정책, 그다음에 지원 시책, 요걸 서로 상호간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우리나라가 보통 추진하고 있는 가장 잘 운영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해외에다가 전파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해서 그런지 사실 발표 마지막 단까지 왔습니다. 2025년으로 꽁충도 뛰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연구 성과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오늘 다 소개를 못 시킨 게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제가 나타내고 있는 거는 현재 글로벌 법제연구 사업, 다음에 법제교류 사업, 그러니까 한국법 교류 사업, 다음에 기후변화 사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꼭지만 나타낸 거고요. 현재 글로벌 이슈랑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글로벌 법제연구 사업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통일법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했던 통일법제도 요 글로벌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최신의 법제 정보 아직까지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도 계속 훌륭하게 연계를 해 가고 있고 해외 기관과 협력 관계도 이제 좀 더 확대돼 가지고 작년 올해 요 몇 년간은 베트남과의 굉장히 많은 MOU 체결과 사업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가면은 박항서 감독이 유명하죠. 근데 베트남에 가면은 저희 회사에 정명훈 박사님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국토부랑 관련돼 가지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다양한 국토교통이라든가 건물 관련돼서 활동을 하셔서 뭐 박항서만큼 정명훈 박사님도 유명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법제교류 사업은 이제 우리가 아까 K로 아카데미, K로 포럼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는 거의 제도가 돼가지고 정착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뭐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쌓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제가 좀 지명과 시간 관계상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는 것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옛날하고 달라진 거는 확실히 인적 자원이 많이 확충이 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못하지만은 굉장히 어학 능력자라든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능하고 이제는 앉아서 데스크에서 연구만 하는 시절을 극복을 해서 실제로 필드 워크를 하고 발로 뛰는 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린 하고 있습니다. 알린 오늘 2025년 11월 달에 그 라오스에서 오늘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요 국제 공동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코오퍼레이션이라고 뭐 하고 물리적으로 만나서 화학적으로 공유한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걸 제가 직접 실무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요. 실무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다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서로의 조건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면은 결혼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우리가 해외 공동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우리랑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안 했으면 하는 국가는 우리랑 자꾸 하려는 경향이 있고 서로 윈윈 전략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아름답게 커플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를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두에 공동 해외 협동 연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막 하면은 너는 해보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물리적으로 만나서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협동 연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끝으로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녹색성장 연구 산업이 한참 전에 기후변화 ES 법제 연구 사업으로 변했죠. 자, 녹색성장 연구 사업이 녹색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게 된 시점부터 기후변화 연구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ESG 관련된 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 여기 합쳐가지고 지금 하나의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잘 나갑니다. 우리가 과연 저거 처음 사업 만들 당시에 우리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갈 수 있을까? 과연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매년 가고 있고요. 작년에 2024년 캅 29에 여기 아제르바이잔, 저는 보통 회사에서 만나면 아제르바이잔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제르바이잔까지 캅 총회를 다녀오셨고 수년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여기 사회를 맡아보신 이준서 본부장님도 다 다녀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제가 알기로는 캅 30은요. 브라질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존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마존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올해는 제가 참석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외에 역시 국제기구의 협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 드렸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광고 카피가 있더라고요. 홈런을 치려면은 일단 배트를 휘둘러야 되고 배트를 휘둘르기 위해서는 타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결국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배트를 휘두르든 타석에 들어가든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멈추지만 않는다는 전제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조금씩 전진을 하고 조금씩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언젠가 성과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 말씀 못 드린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은 이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준호 박사님,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호명을 되게 많이 하시네요. 저를 비롯해서 수년 박사님, 본인이 호명된지도 모를 정명훈 박사님, 그리고 장한혜 박사님은 호명은 안 됐지만 사진 얼굴을 노출을 시키셨네요. 예, 많은 제 1세션에서 한 10년에 90년도 이후에 많은 성과를 조금 열거했다면 두 번째 세션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현재 이제 법제도 정비 사업의 발단 그리고 전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교 법제 연구 사업이 TF였다가 이때 이제 팀으로 바뀌고 팀이 하나의 센터가 돼서 아까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글로벌 교류 비교 녹색 4개가 이제 하나의 센터가 돼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던 그때입니다. 저는 이 도표를 이 그램을 다시 보니까 2009년으로 돌아가서 사업계획 발표를 듣는 느낌이어서 예, 고통스러웠습니다. 예, 예, 발표 감사드리고 그 두 분 아까 이준호 박사님 발표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딱 두 분이 이제 학교로 가시고 나서 그 후배들이 그럼 비교법제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갔나, 비교 또 글로벌 사업으로 어떻게 또 확장시켰나라는 것에 대한 성과를 지금 한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또 두 분께서 또 전임자로서 또 언제 또 그렇게 기한까지 찾아보시고 예,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이렇게 나 이후에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라는 그런 감회 또 있으실 것 같고 또 충고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더 발전하라는 격려의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양요령 교수님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북대 양유령입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친정에 와가지고 저희 후배님 박사님들 뵈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앞에 계시는 박사님들은 제가 있었을 때 같이 생활을 해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고요. 언제나 법제연구원에 오는 거를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못 올 뻔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새벽 3시 반에 막 기차표를 확인해가지고 겨우겨우 오긴 했는데요.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주제로 제게 그 토론을 부탁을 하셨었을 때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고 그 다음에 제가 저의 애 전후분들이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고 손희도 박사님을 포함을 해서 이경희 박사님이랑 지금 그 이준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2003년도부터 이제 2005년 7년 전까지 그 알리 사업을 저희가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요. 저는 중간에 그 학교로 도망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은 성과를 얻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초반에만 이렇게 좀 참여를 한 참여자의 입장인데 이 관련된 자료라든지 아까 말씀하시는 많은 성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후배 박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준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2002년도에 중국에서 학위를 하고 와가지고 손희도 박사님을 처음 뵙고 알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그래서 알린이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이준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제연구원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여기 그 먼저 번 세션에서 말씀하신 특수법제, 특수국가 법제를 이제 그때 이제 담당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또 그리고 법제연구원에 와서 또
제가 직장인으로서 처음으로 모교에 가가지고 이 알린 사업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멤버십을 저희가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알린 사업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러한 저희 손희두 박사님께서 씨를 뿌려놓으신 게 지금은 이제 열매가 하나둘씩 맺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런 그 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연구 사업인 거겠죠. 저는 이제 법제연구원에 와서 연구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이것도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자이카의 이런 내용들도 알게 되고 법제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입법의 입법 기술이 얼마만큼 노력해서 결과들이 쌓여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있구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때 동북아 국가에서는 그래도 일본 다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선두주자로서 하기 위해서 알린 사업을 해가지고 동북아 국가, 동남아 국가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고 하다면 유럽이나 미주 국가까지 협업을 해서 이러한 그 아까 이준호 박사님 말씀하신 국제 공동 연구라고 하는 것도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구상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좀 뿌듯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법제연구원의 존재 가치가 이런 곳에 있는 것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했던 연구들이 개발되고 확대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만 이제 제가 가끔씩 그 저희 친정에 와가지고 관련된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역할을 담당을 했었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몇 가지 좀 이렇게 좋은 자리이지만 그래도 향후에 좀 더 발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으로 이제 바람으로 좀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손희두 박사님을 알린 사업을 할 때에도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갈 건가,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 사업을 했었을 때 지원을 어느 만큼 받게 되고 또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굉장한 많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구 사업에서 정책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2005년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페이지에 그 이준호 박사님이 패스하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끔은 제가 이제 그 이러한 연구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다 보면 도대체 이 연구 사업을 하시는 목적을 뭘로 판단을 하시고 하시는 건가? 그 다음에 이 연구 사업을 하시는 데서 그러한 지속성과 안정성을 개런티 하시고 하시는 건가? 근데 저는 모험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해보고 적절한지 아닌지 그때도 알린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계획이 이게 진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중장기에는 어떤 식으로 스텝을 갈 것인가. 근데 이제 그 막 이준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그 도표로 나왔던 PPT에 소개했던 것들을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실화되니까 야 그때 고민했던 것들이 정말 그 손희두 박사님을 포함을 해가지고 노력한 만큼의 이렇게 결실이 보여지는구나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그 프로젝트를 지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걸 연구를 할 때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하게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연구 담당을 하고 연구 사업을 하시는 박사님들뿐만 아니라 연구원 전체의 지원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공유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사업 담당하는 팀에서만 하시고 다른 팀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조차 제가 다녔을 때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매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연구원에 굉장히 파워도 이제 있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 안에서의 그 팀들이 협업을 해서 서로 장점들을 교류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식으로 우리 그 법제연구원의 어떤 그 가치가 좀 두드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연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른 법제 국책 연구에서는 이거는 뭐 연구 결과물이 나와도 정부로부터 뭐 관심도 못 받고 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최성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남북한 관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 향은 없지만 저희가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고 그리고 특수국가 뭐 중국, 러시아, 뭐 몽골 이런 국가들도 어떻게 보면 좀 이러한 그 전문 인재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법제연구원은 지금 그러한 연구 인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다라는 거고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희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 특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국 학생들이 왔었을 때 그냥 선진국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유학생들을 보게 되면 몽골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요. 그리고 아프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가 그 면접을 해보면 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냐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법제는 아직까지 이러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확립이 되지 않아서 내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조금 가서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먼저 떠오른 게 법제연구원이었거든요. 우리 법제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을 했고 알리 사업을 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 법을 회의로 이렇게 전파한다고 개수해야 된다고 하나요? 이런 작업들을 입법 기술도 개수하시고 입법 체계도 확립을 해주고 법제 정비 사업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법제연구원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법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유학생들에 대한 법제 정비 지원을 예전에는 제가 이 일을 할 때 자이카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역량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저는 지금은 우리 법제연구원이 기초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플랫폼 형성이 됐다고 저는 이제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활용 초점을 조금 고민을 더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엄청난 성과들이 있으시지만 그 성과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새로운 것만을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온 과정에서 뭔가 좀 어려웠던 부분, 뭔가 보충해야 될 부분,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후배 박사님들이 하시게 되면 법제연구원이 갈수록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야지 저도 제 친정을 자랑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요즘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무궁한 발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지속성과 안정성은 지금 사업본부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또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잘 구축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과제도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류창호 교수님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류창호입니다. 먼저 이준호 박사님의 굉장히 상세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기초로 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런 자료가 나오기까지 각 연구부서의 리더들과 우리 연구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2007년에 비교법제연구팀장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2학기에 학교로 이직을 했는데,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아마 저 정도의 성과를 요구했다면 팀장직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과 방대한 범위, 그다음 내용, 그다음 굉장히 다각화된 그런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토론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처음 연락을 받고 나서 든 생각이 35주년, 개원 35주년 기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35년이라는 숫자에서 든 생각이 겨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이었는데요. 우리 법제연구원이 학계와 그다음 정부 등의 입법 실무계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 그동안 개원 이후에 산출한 많은 연구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다. 한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도 이런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본능적으로 35년밖에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초창기에 우리 선배 박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본격적인 성장을 주도해 주신 그 현재 재직하고 계신 연구원님들, 그다음 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의뢰받고 나서 다행히 제 그 연구실의 컴퓨터에 그 연구원 폴더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법제 연구를 처음 맡았을 때 그때 작성한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20년 전의 자료들이었는데, 그 문구 하나하나를 작성하면서 어떤 토의들을 했고 그다음 어떤 악유들이 있었는지도 생각이 나는 그런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외로 생생하게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상황들이 떠올랐는데요. 그 당시에 앞에서도 발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2006년도에 비교법제 연구 TF가 처음 창설되었고, 그때 초대 팀장님이 문준조 박사님께서 1년 차에 팀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차에 제가 그때는 이제 TF 딱지를 떼고 비교법제 연구팀이라고 해서 소속도 기존의 경제법제연구실에서 외국법제 연구센터라고 해서 우리 돌아가신 손희도 박사님이 이제 실장을 맡으시는 그 조직 개편도 있었고요. 그래서 2년 차 때부터 제가 비교법제 연구 사업을 했는데, 사실 그때에 비교하면 그 당시는 물론 초창기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조직도 새로 만들어야 됐고, 그다음 연구 사업도 새로 계획을 해야 됐고 하기 때문에 연구 주제들도 사실은 굉장히 단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저랑 이제 양 교수님이 나가고 나서 그것을 기회로 해서 아마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된 것 같아요. 굉장히 다각화되고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학술 대회의 우리 부제가 회고와 새로운 도약이라는 점에서 먼저 그동안의 회고를 해보면, 먼저 이제 우리 비교법제 연구에 관한 그 양적 성장 부분, 이것은 조직과 인력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어떤 대형 연구 사업이든 간에 1차 년도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1차 년도에 문준조 박사님께서 그 연구 조직 TF팀의 조직 기반 조직을 구축하고, 그다음 최초의 사업 계획서와 연구 주제들을 선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주신 덕분에 2차 년도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안착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2차 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비교법제 연구 사업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전에 발표에서도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해외 입법 조사원 등을 통해서 맞춤형 법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이제 2000년도부터 계획돼서 시행된 그때부터 바로 이제 시행된 제도들이죠. 이제 그런 제도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아까 발표해서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보람도 있고 기뻤습니다. 그다음 또 그 당시에 그 연구 체계에서의 특성이 뭐였냐면 지금은 아마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워낙 이제 조직도 작았고 인력도 연구 인력도 적었기 때문에 분과라고 하는 제도, 분과별 포럼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교법제 연구팀이 팀장 포함해서 부연구위원 3명이었거든요. 그 3명이서 아시아 법제, 아시아를 제외한 각국의 법제를 사실 다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법 권역별로 해서 영미법제, 그다음 EU 국제기구와 같이 각 법 권역별로 담당 부연구위원이 간사를 맡으면서 외부 전문가들, 그다음 그 당시의 특성이 연구원 내 인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구원 내에 우리 박사님들 간의 그 인적인 케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속 부서가 연구 부서가 어땠든 간에 공동으로 그 세미나, 워크숍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참여율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과에서도 비교법제 연구팀 소속이 아니더라도 각 그 연구실 소속, 일반 우리 기본과제나 수시과제라는 연구실 소속의 박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각 분과에 참여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민국과에도 들어오시고 EU법과 뭐 독일법 관련해서 또는 뭐 프랑스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들어오시고 또 국제기구 쪽도 들어오시고 해서 많은 수의 비교법제 이외의 부서에 계시는 우리 박사님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분과가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 각 그 분과별로 연구 주제를 개발하고 그다음 여기서 확정된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 수행에 들어가고 해서 초창기에 이런 물적 기반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면서 연구 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던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우리 뒷페이지에 76페이지에 이제 질적 발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2006년도 1년차 때의 비교법제 연구 사업의 대주제가 비교법 연구 방법론입니다. 문주조 박사님께서 계획하신 건데 1년차에 우리 사업의 대주제 전체 주제로서는 굉장히 저는 탁월한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 비교법 연구에 대해서 우리 이론적인 연구들, 물론 이제 개별적인 사례 연구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수시과제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나왔지만은 기본적인 연구의 방향은 비교법 연구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다음 2년차, 3년차의 이제 장기 연구 과제로 법의 세계화에 대비한 입법적 대응이라는 이제 대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외국법 연구는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타죠. 그 당시에 전체 외국법에 대한 트렌드가 바로 법 통합이었습니다. EU법 통합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법의 세계화에 대비한 입법적 대응이라는 주제에서 각 분과별로 영미법의 세계화, 그다음 EU 회원국 국내법의 뭐 유럽화, 그다음 유네스코 문화재법 뭐 등등, 그다음 비교법 연구에서의 유형화 이론에 관한 연구, 이런 이제 세부 과제들을 개발을 한 것이죠. 특히 이런 비교법 연구에서 유형화 이론에 관한 연구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고 있었던 법계, 독일 법계 즉를 포함한 대륙법계, 영미법계, 주로 이제 여기에 두 법계의 양대 법계에 관심들이 많았었죠. 그러면서 이런 유형화, 비교법에서의 유형화 이론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혼합법계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들도 이제 발굴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기도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법계처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충돌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혼합법계에서는 두 법계에 대한 충돌,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전에 대부분 국가들의 법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 법계나 프랑스 법계와 같은 그런 대륙 법계를 이제
대해서 영미법계, 특히 미국 법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 제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소개되던 입장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도 대륙법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영미법 제도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 선례들을 혼합법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정리하였는가, 연구하였는가, 이제 이런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발표 자료에서 본 이제 근래 연구들은 굉장히 저는 전문화되어 있다, 다각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 산출물들도 이제 각종 연구 보고서뿐만 아니라 최신 외국 법제, 그다음 홈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리걸 웹진, 그다음 뭐 네트워크 브리프 같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새로운 도약에 관해서는 76페이지, 우리 77페이지에서 제가 정리했습니다만 지금 역시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교법 연구, 일반적인 우리 기본과제나 수시과제와 달리 비교법 연구나 외국법 연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더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성과의 확산이 우리 기본과제 보고서에 대한 연구 성과의 확산이나 홍보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선행 연구에 대한 자료로서의 보고서보다도 훨씬 더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로서의 가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 바로 이제 노웨어에 관한 문제고요. 그다음 이제 노하우에 관한 문제로서 연구 방법론에서의 법 비교와 비교법적 연구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론을 조금 더 조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주로 우리가 법 비교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비교법적인 연구 방법론을 조금 더 그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초창기의 외국 법제, 비교 법제 연구를 사실 모델로 해서 국회나 법제처에서도 이제 외국 법제에 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정부기관이고 입법기관이죠. 그래서 우리 연구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 그것을 제가 시너지라고 또는 뭐 번들 오브 맨파워라고 했는데 뭐 솔직히 제가 표현하고 싶은 단어는 우리 연구진들 간의 인적인 케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분과와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게 바로 이제 협업을 좀 더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시간을 또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은 또 아무리 또 더 드리고 싶어도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선행연구로서의 자료뿐만 아니고 뭔가 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했을 자료, 또 단순히 외국 법에 있고 우리 법에 없다 그 조문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것을 우리 법에서는 어떤 법을 통해서 기능화시킬 것인가라는 그냥 법 비교가 아니고 비교법적 방법론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기관만의 차별성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비교법 연구를 하던 또 현행법제 연구를 하던 다른 법을 보면서 우리의 개선 방안을 궁리하고 또 생각할 때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을 주셔서 그 점들은 다 마음속에 다 깊이 간직하고 연구를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발표해 주신 이준호 본부장님께서 추가적인 말씀이 없으시다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발표해 주신 이준호 본부장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양효령 교수님과 류창호 교수님 두 분 합해서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박수를 청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을 이렇게 또 멋지게 잘 진행해주신 우리 이준서 본부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저희가 조금 빠르게 진행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시각이 3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제 3세션이죠. 저희 세 번째 세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잠시 후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지금 다녀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밖에 보시면 따뜻한 커피, 차, 그리고 다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쿠키도 드시면서 또 당을 채우고 카페인을 보충하시면서 저희 곧 있을 세 번째 세션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